교수님께서 이 타이틀을 주셨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저희는 이제 화장품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하는 화장품을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포뮬라를 할 때 어떤 포뮬라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어떤 화장품을 원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아주 간단하게 보고요. 그 혁명에 따라서 화장품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마 학생들이니까 세 가지 목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청년 CEO에서 내가 배운 것을 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글로벌 기업까지 나는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배운 거 그 이상을 실천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고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후배들 양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아니면 직장에 갈 때 여러분이 부하 직원을 거느릴 때 좀 오래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런 학생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저하고 강의를 같이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산수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저 수학이 되겠지만은 5만의 3은 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내용이 이 뜻이거든요. 혹시 understand이 무슨 뜻이에요? understand? 네? 이해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그죠? 그래서 understand 하면은 뭐로 나눠져 있어요? under하고 stand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단어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해하다 나도 이해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tand는 뭐예요? 쓰다는 뜻이죠. 그죠? under는 뭐예요? 아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understand이라는 이유는 내가 서 있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어요? 상대방보다 아래 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그거를 계속 언더가 아니라 업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해가 생기는 거죠. 모든 게 다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항상 나 자신이나 상대방을 얘기할 때 상대방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좀 낮게 있으라는 거고요. 그럼 얘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하고 의견 교환하고 할 때 3초 아니면 3발짝 뒤로 나서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럼 두 개가 합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또 합쳐지면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지만은 거의 한 건강하지 못한 20세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팔팔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얘기 아니라 이 내용이에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시대예요. 고객 신경 안 쓰고 기술 신경 안 쓰고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판이거든요. 고정판만 탁탁탁 찍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서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내 친구가 알고 있는 거, 기업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빨리 타파해야지만이 아까 4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빨리 탈피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이거 옳은 것 같아. 1 더하기 2는 예를 들어 3이야? 왜 3이야? 이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이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발짝 뒤쳐질 수 있으니까 이노베이션, 옆에 있는 이노베이션은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자 뜻을 보면은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겪어보지 못하면. 그럴 정도로 이 고정관념을 타파하면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예전에 아마 제가 예전에 백화점에 갔을 때는 백화점의 중요한 위치에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 외국 기업들이 있었고 우리의 대기업들은 귀퉁이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나 외국에 가봤을 때 그런 게 역전이 되는 상태죠. 근데 화장품도 KBT가 지금 세계 전자상 거래 1위가 아마존이잖아요, 그죠? 아마존에는 뭐 푸드, 뭐 베버리지, 뭐 기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딱딱딱 있었어요. 근데 지금 KBT가 세계를 주름 잡고 있고, 뭐 K-팝이나 K-컬처 길당 등, 그래서 세계 전자상 거래 1위인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K-뷰티라는 게 카테고리가 딱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월드 퍼스트와 월드 베스트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뒤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갈 수 있는 베스트라는 거는 퍼스트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뭐 연구를 할 때, 어떤 유통을 할 때 여러분이 하면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 그러니까 월드 퍼스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퍼스트가 좀 부족한다 그러면은 내가 마이크를 만든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가지고 내 회사가. 그럼 내가 만드는 건 세계의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베스트에서 빨리 내가 퍼스트 무브로 갈 수 있는 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C&D라는 건 뒤에는 디벨로프먼트잖아요. 그죠? 원래 앞에는 R이 있었어요. 그죠? R&D죠. 그러니까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죠. 그러니까 어떤 개발이라는 거 어떤 제품이 탄생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이건 커넥트거든요. 구글에 보면은 그 비밀 연구소, 구글에 뒤에 있으면 X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걸 한번 제가 봤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선배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또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하고 나눠다 보니까 과연 나라는 존재는 뭔지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는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세대 뭐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학이 있고 각 대학교마다 다 있고 저는 테드라는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학생으로서 알아야 될 거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할 때 아니면은 뭐 취직을 할 때 테드에 들어가면 한 50%는 한국말로 돼 있고요. 50%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구글 X라는 비밀 연구소가 구글에 있습니다. 나중에 구글하고 삼성하고 간단히 한번 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똘똘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다음에 동료들이나 모든 것을 웃음으로 시작하면 좋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 이 3B입니다. 3B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베이비 뷰티 뭐 이런 쪽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몸이 좀 불편한 영국의 윈스턴 처치 수장이 한 말이거든요. 졸업식장에 가서 옥스퍼드 졸업식장에 가서 한 말 딱 이거죠. Never, ever give up. 졸업하는 학생에게 저거 한마디하고 불편한 몸을 입고 한마디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누가 것 같아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실제 힘 있는 사람이 이 친구죠. 그죠? 근데 잘못 보면은 이 친구가 더 성공자 같고 중심인 사람 같아요. 이걸 졸업하는 학생에게 이걸 얘기를 한 거는 누가 주인공이냐는 자기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세계에 뭐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그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거기에 뭐 삼성의 옛날에 뭐죠? 진대재 장관이 하시던 분이 뭐 진대재 법칙, 뭐 승희 법칙, 뭐 반도체 만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참매매 할 말씀이 영어 A부터 시작해가지고 Z, G까지 1번서부터 24번을 붙여가지고
100점 만점의 성공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분이 쭉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뭐 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의 럭키도 있고, 뭐 부도 있고 이런 거 전부 해봤더니 100점짜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본인의 마음가짐, 본인의 자세, 애티튜드가 있어요. 그래서 애티튜드를 한번 보시면은 다 계산하면 딱 1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하게 됐고,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내가 아까 베스트가 되느냐, 퍼스트가 되느냐, 스테레오타입이 되느냐, 아니면 이노베이션이 되느냐,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달려있고, 그걸 하시면은 100점짜리 될 것 같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독일에서부터 실제로는 2000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인들이 얘기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 말이 나왔고, 국가로 시작한 거는 각 나라마다 4차 산업혁명이 전부 다 아이템, 그러니까 주창하자 하는 기본이 조금씩 틀리지만은 독일부터 출발을 해서 한국까지 온 거죠.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독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뭐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거야. 우리도 한번 해봐야 돼.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1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은 비록 여기 있지만은 응용과학, 기초과학이 많이 발달해야지만이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노벨상이라는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한국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 활용 능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은 오히려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럼 1차부터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차는 뭐예요? 1차 산업혁명 1차는 뭐예요? 기존에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천연자원들이죠. 천연자원을 가지고 인간이 필요한 거를 만드는 경제, 원유도 뭐 1차 산업이겠죠. 그죠? 뭐 농업 뭐 이런 것들, 기존의 천연자원을 가지고 활용했던 거. 그럼 2차 산업은 천연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이제는 경제가 발전하고 하니까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뭐를 만들어야 되는 산물. 그죠? 그런 경제들이 2차 산업이 된 거죠. 그런 뭐 전기, 전자, 공업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갔고, 3차 산업은 1차의 천연과 그걸 경제 발전해 가지고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 거, 그걸 이제 누가 많이 써요? 사람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서비스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4차 산업은 그 서비스 산업을 물체나 사람의 이제 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속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에 쭉 보시면은 로봇 많이 봤죠.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 무인 수송 수단, 뭐 항공기, 자동차,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맞춤, 3D 프린팅, 그 다음에 나노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피부를 보면은 땀이 나오는 땀구멍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발이 나오는 모공이 있어요. 그것을 크기를 측정해 봤더니 100에서 200 나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나노메타라는 거는 1억 분의 1m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을 10,000번 정도 이렇게 쪼개다니 눈에 전혀 안 보이죠. 일반 현미경으로. 그래서 나노기술 같은 이런 7대 분야의 디지털 혁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품을 해서 7대 미래 화장품 혁신 기술을 4차 산업혁명과 빗대해서 이렇게 국가 투자기관에서 이렇게 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내용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만약에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면은 보건산업진흥원 요 내용을 인터넷 치고 보건산업진흥원에 가면은 요 내용이 파일로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혹시 뭐 저도 이걸 보니까 파일이 제대로
안 열리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안 돼서 뭐 전화를 하셔서 주면은 파일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이 과연 어떤 기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모든 완성품을 만들 때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그 소재들, 그래서 이제 원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놨고, 원료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완성품을 만들 때 앞에 있는 연구죠. 연구는 기초과학이고 디벨로프먼트는 응용과학이죠. 그래서 R&D가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완성품이 탄생이 되는 거고, 연구소에서 완성품이 탄생됐으면 이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제조실로 가야 되겠죠. 현장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뭐 크게 보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뭐 이런 기술, 그 다음에 디바이스 기술, 그렇게 되면은 완성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제품을 국내외 바이어라든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매를 하기 위한 그거에 대한 마케팅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뭐 그런 거라고 그러고,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유통할 건가, 온라인으로 유통할 건가, 오프라인으로 할 건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처럼 O2에서 오프라인 투 온라인 양쪽으로 다 활용해서 할 건가, 그런 그 5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4차 산업을 같이 응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4차 산업에 대한 화장품의 응용 기술 크게 이렇게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원료는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 유전자 화장품, 그죠? D2C라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개인 맞춤형 화장품 아니면 의료, 뭐 상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줄기세포 했는데 D2C라는 거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지금은 10만 원 뭐 그 이상 내 유전자를 그 유전자 지정업체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거기서는 키트가 넘어오죠. 그럼 키트를 가지고 내 혀에 있는 거를 주면은 내 유전자가 전부 다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이든 뭐 그게 현재 24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화장품에 거기서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 피부가 지금부터 미래에 어떻게 피부가 변할 건지, 어떻게 건강한지, 어떻게 건강하지 못한지를 한 일주일 정도면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유전자에 뭐 보습에 관련된, 뭐 미백에 관련된 유전자가 현재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화장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재 같은 거 생명공학 기술인데 뭐 줄기세포, 그다음에 유전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무일 인터넷에는 아까 제조나 유통에서 뭐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스마트 뷰티 디바이스 뭐 이런 쪽. 빅데이터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죠. 뭐 이런 것들을 아까 4차 산업혁명에서 화장품도 그대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앞서간다는 기술을 한 거고요. 앞에서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에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의 키포인트는 요 4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지속가능 트렌드죠. 그죠?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증권이라든 투자 관련돼서 ESG라는 말 아마 매스컴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ESG. 자, 지속가능 트렌드 브랜드죠. 결과적으로 좀 모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선진국은 뭐 자기네 마음대로 뭐 오염들 기타 등 다 해놓고 이제 막 후발주자들 커가려고 하는데 환경 문제 막 막아놓으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뭐 그렇지만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트렌드의 첫 번째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ESG 경영의 첫 번째 E는 인바이러먼트에서 환경입니다. 환경. 그 다음에 S는 소셜이에요. 이 환경을, 그러니까 나나 기업이나 이제 사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걱정하는 거고, 이 ES를 움직이는 거는 G잖아요.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중심, 가버먼트. 그래서 ESG의 4차 산업의 일본은 친환경으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트렌드가 4차 산업의 화장품의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설로 가다 보면은 클린 브랜드예요. 자, 클린 브랜드라는 거는 예전에는 어떤 제품을 판단할 때 기술과 그거에 대한 효능효과 있죠. 그래서
화장품 법적으로 조금 이따 하겠지만 화장품하고 의약품하고 의약외품은 좀 틀리지만 그래서 클린 뷰티라는 거는 환경에 그다음에 동물 애호 그다음에 공정무역 이것까지 합친 클린 뷰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IoT라 그래서 개인 맞춤형 트렌드 맞춤형 화장품이 나중에 화장품 사업을 하실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일반 화장품,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그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시대가 디지털 산업 혁명이 되면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으로 돼 있고 맞춤형 화장품은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번 정도 시험을 봤는데 합격률이 어마어마합니다. 100명의 시험 보면은 뭐 5명이 될까 말까.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노력을 좀 안 해서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앞으로는 맞춤형 화장품 시대로 4차 산업이 넘어갈 거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성에 세이프티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세이프티 이꼬로 효능효과다. 아마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화장품을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했을 때에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일 거다, 진행될 거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화장품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까 4차 산업혁명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화는 뭐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도 몸에도 전체적으로 관심의 대상이죠. 그래서 피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장의 신경 뭐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외부의 표면 물질이죠.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것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내적인 노화죠.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1살, 2살, 뭐 100살까지 살면서 내장이 움직이는 뇌부터 호르몬 모든 밸런스들이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이 노화를 막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그죠? 노화가 되는 거예요. 1살부터 100살까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라든지 아니면 뇌세포를 보면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지할 뿐이지 그걸 원상태로 바꾸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4배 이상이 되는 나머지는 외적인 노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1살에서 100살이 있을 때 1살은 주름이 하나인데 100살은 주름이 100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은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서 내적인 노화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노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외적인 노화는 80% 중에 그 중에 80%가 자외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죠. 자외선이라는 거 우리한테 좋은 거는 살균력을 갖다 주지만은 비타민 D라는 뇌에서 만들지 못하는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지만은 나머지는 피부에 몸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자외선이 그렇고 그다음에 공해, 흡연,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이유를 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피부 단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 지금 피부인데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는 뭐 영어로 보면은 에피더미스고 진피는 더미스예요. 그러면은 더미스가 진짜 피부인데 에피더미스는 그 에피는 껍데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피부는 요 진짜 피부 여기.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여기서 봐서 1cm에서 3cm 정도가 진짜 피부죠. 여기는 그 혈액이 모세혈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피부가 만약에 움직이다가 다쳐서 상처를 나면은 가짜 피부하고 진짜 피부가 손상을 입은 거죠. 그럼 이 손상을 입으면 화장품 전에 이 손상을 입으면은 누가 움직여요? 뇌에서 피부를 관장하는 뇌세포가 움직여서 빠르게 재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MTS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과라든지 가보면은 뭐 프락셀 이런 것들이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일부러 피부에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를 주면은
아까 나노라는 입자가 나오는데 피부가 이렇게 단단하게 다 막혀 있죠. 거기다 상처를 주면 피부에 어떤 크기의 상처가 되니까 거기에 내용물, 미용성분을 빨리 집어넣는다거나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뇌에서 상처 입은 거를 뇌가 인지를 하니까 빨리 그 자리에 뭐 재생, 콜라겐이나 기타 등 재생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를 한 거죠. 제일 마지막에 피하 조직은 더미스인데 하이퍼더미스예요. 그러니까 더미스 아래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체온 조절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거에 부딪혔을 때에 탄성을 주는 거죠. 지방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탄성을 주는 이런 쪽으로 피부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노화라고 해서 아까 그 내적인 노화, 그죠? IG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EG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외부에서 이런 것들, 뭐 자외선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실내외의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건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뭐 세포든, 그 다음에 인체든 전부 다 뭐 산소 받고 에너지 받고 이래서 신진대사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 혈관에 혈액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피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쁜 피, 어혈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할 때 에너지와 영양과 산소를 받아가지고 대사할 때 대사 부산물로 산소 O2가 아닌 O가 하나 부족한 O가 하나 많은 그런 산화, 활성산소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해서 이렇게 피부가 노화된다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봤고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실제로 우리가 2대 8 정도의 피부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삼성경제에서 실제 노화하는 상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겹치는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참고 삼아서 발표를 했고요. 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 미백에 대해서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규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4차 산업에 그 화장품에 응용할 때도 피부 노화 메커니즘이 기술이 있는데 피부 노화 메커니즘은 아직 불분명하고 뒤에 나오는 미백 메커니즘 완전히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화장품 기술이 노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뭐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X선, 뭐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측정하는 X선이 있고 적외선 IR을 해서 뭐 열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죠?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몸에 느끼지 못하지만 산업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시광선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시광선의 색깔이 있네요, 그죠? 우리가 비가 오고 개어서 하늘을 봤을 때 7색깔 무지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가시광선의 색깔이고요. 가시광선의 이쪽에 보면 빨주노초 파남 보호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광선의 파장의 길인데요. 이쪽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을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했어요. 자외선이라고 우리도 선조들이 어떤 말이라거나 문화 아니면 글자를 만들 때 너무나 기술이 집약되어 있지만은 그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죠? 그 이해라는 단어를 understand 만들 때도 정말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외선이라는 게 태양광선에서 지구에 내리쬐는 5.6%밖에 안 돼요. 실제는 뭐 보잘것 없지만은 자외선에 의해서 생태계라든지 피부에 큰 그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란 UV인데 뭐냐? 가시광선에 빨주노초 파남 보죠. 바이올렛이 보라색이잖아요, 그죠? 보라색 건너편에 울트라 건너편에 있는 파장의 이름을 이제 자외선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럼 자외선을 보시면은 자외선 C, B, A 이래 가지고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 제품을 봤을 때 UVB라는 스킨 버닝 UVB를 막지 못하면 피부에
스킨 버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햇볕에 나가서 여름에 특히 나가서 자외선 차단 제품을 안 바르고 막 움직였을 때에 B가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를 평균적으로 20분 동안 20분 후에 됐을 때에 피부가 번이 생기니까 눈에 바로 피부가 나빠지는 모양이 보이니까 이거 먼저 하셨어요. 20년 전에는 자외선 차단 제품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A라는 건 뭐예요? 스킨 에이징입니다. 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계속 10년, 20년 누적되다 보니까 자외선을 이것만 막아줘는 안 되고 실제 이것만 해놨는데 이거를 안 막으니까 노화가 빨리 지속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미국에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는 자외선체를 바르고 이쪽에는 안 발랐을 때 피부 상태를 보니까 뭐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노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UVC는 그 지상에서 25km의 성층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층권에 층이 있는데 거기서 다 이 C를 전부 다 차단을 해요. 근데 C가 만약에 차단이 안 되면은 쟤는 C죠. 그러니까 스킨 캔서입니다. 피부암. 우리나라에는 피부암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적도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피부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환경 오염에 의해서 뭐 북극에서 뭐 얼음이 녹고 뭐 이런 쪽으로 C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뭐 SPF라는 숫자, SPF 만약에 10이라고 하면은 SPF 10을 내가 발랐을 때는 SPF 1이 20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SPF 10을 바르면은 100분 동안, 200분 동안 외부의 태양의 UVB에 대해서 막아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은 다시 스킨 번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자주 덧바르느냐 아니면은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냐는 것은 저 제품을 발랐을 때 골고루 코팅이 돼서 모든 피부들이 균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30분 전에 바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주 덧바르라는 거는 이 코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서 뭐 닦을 수도 있고 부딪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자주 덧바르라는 얘기가 아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B와 A뿐만이 아니라 C는 더 심각한 거죠. 그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에. 그래서 C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소재가 나올 거고, 우리는 SPF나 PA라는 것 말고 UVC라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품 회사 연구원이고 유통을 할 때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피부 미백 발생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런 식입니다. 외부의 자극, 뭐 환경 오염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UV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 미백 효과가 자연적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화장품에서 메커니즘을 과학자들이 연구했겠죠. 그래서 현재 4차 산업혁명에 피부 노화 메커니즘이 기술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피부 미백 메커니즘은 앞에의 피부가 이런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세포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소재나 제품을 개발하면 되겠죠. 지금 저는 피부랑 화장품을 관여하고 그래서 혹시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화장품이란. 네, 고맙습니다. 자, 약사법은 주로 이제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15년 전에는 전부 다 약사법에 화장품을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사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화장품법이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법 없이 우리가 모두 살 수 있지만은 법이 뭐라는 거. 내가 뭐 연구를 한다든지 대표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교수님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거에 관련된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법에 화장품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체를 청결. 그러니까 그 클렌징 제품이죠. 씻어내는 제품이에요. 그 씻어내는 제품에는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워시오프라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품을 내서 씻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티슈오프, 타월오프라고 그래서 거품을 내지 않고 씻어내는. 그러니까 거품을 내서 씻어내는 거는 뭐 내외 오염물질이 물에 녹을 수 있는, 물하고 상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거품을 내지 않는 뭐 클렌징 마사지 제품들은 주로 이제 그 오염물질의 90% 차지하는 그 오일성 물질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화장품을 봤을 때 법을 이렇게 보시면은 청결 제품이에요. 그럼 화장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법에서도 얘기를 했죠. 씻어내는 제품입니다. 얼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씻어내 주느냐, 그 사용 방법을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효과를 100을 보느냐 100을 보지 못하느냐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클렌징 제품이고요. 미화라는 거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기초 화장품이고요. 기초 화장을 바른 다음에 매력을 더하고 용물을 받게 하는 거 모발하고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부하고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좀 더 좋게, 그러니까 사실상은 좀 더 좋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피부가 1살부터 100살까지 있을 때의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피부의 변화들이 전부 다 표본이 다 있어요. 그 내가 지금 25살인데 25살의 모발과 피부의 건강 시스템이 딱 표준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현재 내 피부가 그대로 있는지 더 나빠졌는지. 근데 대부분이 내 피부 나이는 5살에서 10살 정도 더 노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느냐 그 상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이 탄생한 거고요. 그 화장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뭐 문지르든 뭐 뿌리든 마사지하든 뭐 이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화장품이라고 법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화장품은 효능효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게 1번이고요. 약사법의 의약품은 부작용이 1번이 아니라 효능효과가 1번입니다. 우리가 암을 고치기 위해서 암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우리가 머리가 빠진다든지 뭐 다른 이런 쪽,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보다는 효능효과가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은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게 법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화장품은 법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 뭐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 기타 등등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일반 화장품이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참 애매모호하지만은 잠깐 미백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효과라는 말을 못 써요, 법적으로. 미백의 미백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이거를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나 패키지 단상자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이거를 이건 법이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밑에 내용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부에 이제 일광욕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워준 선태닝 제품은 거의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 안 맞은 게 사라졌죠. 그 다음에 지금 라마라는 거는 의약 외품에서 부작용이 적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화장품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염색, 헤어 다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채모 같은 거, 그 다음에 탈모 방지. 탈모 방지지만은 법적으로는 탈모 증상 완화, 뭐 헤어 제품들, 그 다음에 여드름도 의학 쪽에서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토피라는 것도 의학 쪽에서 아토피란 말을 못 쓰게 하니까 이제 가려움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 마크, 임신 튼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기능성 화장품이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일반 화장품, 우리가 스킨케어부터 뭐 헤어케어 아니면 뭐 스페셜까지 일반 화장품에,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했죠.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이거는 지금 2년밖에 안 돼요. 2020년 3월 1일부터 공표가 돼서 맞춤형 화장품이 법적으로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이란 법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물방울 보습 크림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뭐 식약청 허가에 따라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수입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게 이분에게 맞을 수 있지만 이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샀어요. 근데 피부를 진단해보고 따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럼 다른 화장품을 같이 섞어서 그 법적으로 그 조제관리사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우리가 뭐 헤어라거나 기타 등등 오면 뭐 자격증을 걸어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다른 제품을 혼합하는 거, 그게 맞춤형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나한테 맞은데 좀 미백이 적어. 그러니까 미백을 진단해가지고 미백 그거를 더 첨가하는 거죠. 그 원료는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원료를 해서 하는 게 맞춤형 화장품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 지금 80g에 4만 원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80g이니까 뭐 8g만 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소분해서 파는 것도 기능성 화장품에, 아니 맞춤형 화장품을 할 수 있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화장품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이거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제 법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고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면은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거죠. 뭐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디샵이 맞춤형 화장품을 시작하고 있는데 매장마다 조제관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많은데 지금 국가에서 아직까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지는 못하는데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맞춤형 화장품 크게 보면 일반 화장품, 기능성, 맞춤형 화장품이 있고, 이거는 아까 앞에서 4차 산업에 얘기했던 크림 뷰티들, ESG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꼭 천연 유기농이라고 그래서 피부에 부작용이 없다, 그건 아니지만은 ESG에 근접한 4차 산업의 아까 그 지속 가능, 뭐 크림 뷰티, 그 다음에 효능효과 안전성, 여기에 맞는 화장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법에 없고 그냥 뭐 내추럴, 천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화장품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럼 화장품법의 유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영유형 화장품, 뭐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화장품, 클렌징 화장품 이런 식으로 12가지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12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화장품이 아까처럼 일반 화장품은 법에 준해서 하면 되고 기능성 화장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일부 기능성 화장품들은 임상 자료를 내야 되는 거죠. 안전성과 진짜 이게 효능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일반 화장품 이외에는 투자 비용이 많은 거죠. 임상 효과라거나 안전성을 받으려고 하면은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막 몇 억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수출용 화장품은 내가 국내에 팔 게 아니라 해외에 팔 때 바이어가 실제 기능성인데 기능성 허가라든지 표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능성 표기를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또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100% 수출 제품은 우리나라 화장법에 따르지 않고 그 나라 화장품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리성을 좀 국가에서 준 거고요. 화장품에 관심이 있고 화장품을 외국에 수출하고 싶을 때에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그 나라 법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화장품 협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화장품법, 화장품에 대한 사항, 주의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의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한 20조 원 정도 되고 세계 시장이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500조의 시장이 대한민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거의 아시아 지역이 마켓시어가 한 3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미국이 한 33%, 유럽이 한 26%. 그래서 여기 있는 국가들이 전체 시장의 뭐 90% 이렇게 정도 차지할 정도로 되어 있고, 요 밑에 내용들은 주로 아까 4차 산업혁명의 화장품 기술의 4가지 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뭐 그다음에 크림 뷰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밑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없다고 하면은 아마 질의하면은 응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까 법에 나와 있는 거 마찬가지로 화장품 크게 이렇게 6가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 스킨케어, 기초 화장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 메이크업도 2가지로 나누죠. 얼굴 전체의 베이스를 할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우리가 말하는 뭐 BB, 뭐 CC 같은 거, 뭐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파우더로 되어 있는 뭐 파우더, 파운데이션, 컴팩트 이런 것들이 베이스 메이크업이고요. 나머지 포인트 메이크업은 뭐 여기 볼렌즈, 루즈 같은 거, 그 다음에 눈썹에 아이섀도우 뭐 이런 거, 립스틱, 그 다음에 페디큐어, 에일레나멜, 그 다음에 페디큐어 뭐 이런 쪽에 포인트 메이크업이죠. 키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모발, 헤어케어 모발 화장품,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작지만은 대부분의 시장이 거의 80%가 요 3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화장품은 나머지 3가지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직접 외부에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바디는 의리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 공격을 좀 덜 받아서 바디 화장품은 시장이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 화장품은 그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선진국 아니면은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정도 이상이 되면은 방향성 화장품, 향수에 좀 비싸죠. 향수에 관심이 많은 거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나머지 제품들은 뭐 고객을 선도한다든지 기업의 기술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수한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화장품 소재, 화장품 기술, 그 다음에 완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R&D 기술연구소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시스템으로 소재, 그 다음에 피부 연구, 제품 연구, 최종적으로 분석 연구에서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기술인데요. 여기서 내용에 보시면은 그 공대에서, 자연계에서 활용하는 모든 과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연구 개발이고, 실제 제조라거나 유통, 마케팅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있는 모든 과들이 전부 다 화장품에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 화장품에도 4차 산업혁명에도 보면 제일 위에가 소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그거 되면은 제조, 유통, 판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부산에 있는 기업으로서 그 해양 소재를 개발하고 그다음 해양 전문 화장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재 개발하고 사업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아이디어를 짜봤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화장품에 보면은 반드시 한글로 이 화장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한글로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글은 한글 전성분 사전에 등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집에 등재가 돼야죠. 근데 현재 있는 제품들은 다 등재가 되어 있죠. 근데 나만의 소재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소재와 산업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나만의 소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소재를 만들면은 정말로 그 소재 사전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등재해야 되고, 또 혼합된 게 있고,
또 거기다가 다른 기술을 예를 들어서 뭐 나노 기술, 뭐 그다음에 바이오 생명 기술, 뭐 발효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것들은 기존하고 소재가 틀리니까 반드시 국내 사전, 전성무 사전이나 하거나 국제 화장품 원료기구 사전에 등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걸로 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은 아까 특수 화장품이 되는 거죠. 나만의 화장품, 우리 회사만의 화장품. 그래서 판매하기가 조금 쉬워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해양에다가 바이오 기술을 첨가해서 했는데 가장 기본인 이제 소재를 개발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제품이 되면은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안정성, 그 다음에 효능효과,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나만의 특수 원료, 특수 제형, 특수 화장품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아까처럼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공정을 거쳐서 새로운 소재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했고요. 대부분이 이제 모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과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소재를 만들었고 이 소재에 따른 기술과 완제품이 탄생을 한 거고, 지금 이 제품은 그 중기청의 과제를 받아서 중기청이 5천만 원 과제를 했고, 이거는 그 2억을 받아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녹주린 청각 이파래는 대부분이 식용으로 먹는 거거든요. 식용 중에서도 국보다는 좀 반찬 쪽으로 해서 해변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다가 발효 기술을 하고 나노 기술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료다 보니까 이렇게 원료명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앞에는 영어 청각에 땄고 뒤에는 이파래를 땄고, 그 다음에 얘는 화이트, 미백 효과에 따라서 화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뭐 640번의 실험을 했고, 비율은 뭐 6대4를 섞었고, 이렇게 이제 나만의 뭐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사전에 등록이 돼야 되고, 임상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이나 뭐 특허가 있으면 뭐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성분 사전에는 이렇게 복합 원료지만 그 안에 이런 기술이 들어갔는데 그건 안 가르쳐주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 원료만 섞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원료를 따로따로 하는 거고,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코엔자 W640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원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성, 그러니까 효능효과는 문제가 없지만은 안정성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놓지만은 이렇게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걸 이렇게 이제 바꿔놓는 거죠. 여기에 아더 네임들은 일부러 오픈이 되면 기술이나 이런 게 되니까 오픈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소재를 뭐 어느 지역에, 그죠? 언제,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소재가 결정되면 이 소재를 어디에다가 용해해서, 솔벤트해서 할 것이냐,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한 거 품질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소재가 개발되고 제형이 연구가 돼서 이제 완제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이 세상에는 3상이 있어요. 3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은 잘 안 보이는 기체라는 기상이 있고, 이렇게, 그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이 흐르지 않는 고체가 있고, 그다음 흘러가는 액상이 있죠. 그래서 화장품은 크게 나누면은 그 우리 제품들의 전성분에 보면은 정제수가 있어요. 정제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일반 물하고 틀린 거죠. 그럼 물이라고 하면 되는 정제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 정제수는 워터잖아요. 영어로 쓰면은, 그죠? 그런데 앞에 그 정제수라는 건 디이오나이즈 워터라는 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에는 미네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장품에는 미네랄은 성분이 들어가면 그 미네랄은 이온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온을 띠고 있는 뭐 이온 음료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화장품의 안정도, 그다음에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몸에는 좋아도
먹을 때는. 그래서 이온물이 아니라 앞에 D가 붙어가지고 이온이 없는 물. 그래서 이걸 정제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오염, 미생물 오염이라든지 제품의 안정도, 활성도 때문에 정제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워터로 되어 있지만은 전성분에서는 정제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제수가 제일 앞에 거의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물에 따라서, 정제수에 따라서도 제품이 많이 바뀌어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화장품을 만들려면 크게 보면은 물 성분, 물에 녹는 성분, 하나는 기름 성분. 기름 성분도 흐르는 거는 기름이라고 그러고 흐르지 않는 걸 왁스, 고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 물하고 기름하고는 안 섞이잖아요. 어떤 에너지나 마찰을 줘도 섞이진 않아요. 잠깐 섞이는 것 같으면 나중에 분리가 돼요. 그건 이제 비중 차이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를, 화장품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피부가 좋아하니까 물과 기름이 되어 있고,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천연과 합성이 계면활성제 들어가면은 두 가지의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효과는 좋지만은 피부에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제품을 사서 썼는데 기름 성분과 물 성분이 따로따로 나오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 관련 성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수용성 성분, 그 다음에 지용성 성분, 요거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미용 성분, 기호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는 이게 제조 기계예요. 이쪽에 하나 보조 탱크는 아까처럼 물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저쪽에 있는 거는 기름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유화제는 물 쪽에 기름 쪽에 이렇게 넣고 여기서 온도를 올려가지고 호스를 통해서 여과해가지고 메인 탱크로 들어가고, 메인 탱크는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컨트롤 박스로. 이렇게 해서 저 기계만 있으면 기초장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초장품의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포인트 메이크업은 각각 파트가 틀리니까 기계가 따로 있죠. 화장품을 연구소 말고 현장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유학이라는 이런 게 있고, 화장품은 GMP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코스메틱, 굿, 매니팩처링, 프랙티스. 그래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이런 규진에 따라서 하고, ISO는 국제 CGMP죠. 그래서 항상 그 화장품 공장에는 그 원료, 그죠? 부자재,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오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각 시스템마다 뭐 법적으로 아니면은 각사 규정에 맞게 시스템에 합격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모든 GMP 시스템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GMP의 3대 목적이 뭐냐면은 인위적인 오차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각 사람이 움직이니까 사람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합격되고 여기서 불합격되면 여기까지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다 문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고 각 방마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없는데 여기 나왔을 때 오염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교차 오염이 착오를 줄이다 보니까 이 GMP 시스템에서 만드는 화장품은 품질을 보증한다. 그래서 QA 시스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CGMP고 전 세계적으로는 ISO CGMP 준해서 만드는 화장품을 권장하는 거죠. 그럼 앞에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화장품은 화장법에 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을 연구할 때도 화장법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 아이템을 적어 놓은 거고요. 만들어지는 화장품이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꼭 지켜라, 13가지를 지켜라 해놨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피부에 부작용이 있고 안전성이라든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용량이 80g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내용량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 중량 g이라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비중이라는 거 배웠고,
용량, 부피라는 거 배웠어요. 그죠? 그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구람은 용량, 즉 중량이 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계량하고 얘가 88g, 90g 나왔고 다 빼서 건조해가지고 용기 무게를 쟀더니 10g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실제 이 안에 들어간 내용물은 80g이잖아요. 그러니까 g은 굉장히 쉬운데 미리로 됐을 때는 메스실린더로 재야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비중이라는 게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중량은 부피 곱하기 비중을 해서 보통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기 중량이 얘가 80g이 되어 있는데 80g을 수동이나 기계로 했을 때 정확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100g이라고 했을 때 표기상이 100g이 됐을 때 이렇게 세 개를 취해서 그 평균이 97% 이상이면은 사람 오차, 기계 오차 아니면은 용기에 묻어 있는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용량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요거는 지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액성이죠. 산도죠. 폐하가 7인 중성에서 0쪽으로 갔을 때 산성을 띠고 7인 중성에서 14로 갔을 때 알칼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화장품에 3에서 9라고 했냐면은 3 이상은 강산이죠. 그죠? 강산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녹일 수 있죠. 그 다음에 9로 넘어가면은 주로 이제 염색제 같은 거, 퍼머넌트 같은 거, 뭐 비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피부를 부드럽게는 하지만은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피부를 안정하기 위해서 화장품들, 주로 이제 씻는 거 아니면은 100% 기름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제외하는 거는 이거를 지켜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색조 화장품, 그 다음에 헤어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에 이런 중금속이 들어가면은 피부 암부터 피부 부작용, 뭐 호르몬스 밸런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납, 니켈, 비소, 디옥산들은 주로 이제 연소시킬 때 나오죠. 그 다음에 순, 뭐 안티몬, 카드뮴, 그 다음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뭐 메탄올,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라든지 씻어내는 제품에 계면활성제 들어가 있는 뭐 포르말데하이드, 그 다음에 12번은 저 용기죠. 플라스틱 용기. 내용물을 화장품 용기에 담을 때에 대부분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많이 담잖아요. 그럼 플라스틱이 그 경화로 돼서 대부분이 딱딱하죠. 근데 얘를 좀 소프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화제로 프탈레트가 들어가는데 유럽에서는 배합 금지로 내놨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배합 금지 원료지만은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라거나 부자재, 부디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배합 금지지만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 제일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미생물을 해놓은 거죠. 현재 내가 돈을 주고 화장품을 샀을 때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뭐 뚜껑을 열어놓는 사람도 있고 아까워가지고 다시 제품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공기 중에 있는 이제 오염물질들이,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세균, 박테리아 같은 거, 눈에 보이는 포자가 있는 뭐 곰팡이 같은 거,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료 개발할 때도 그 미생물이 오염이 안 되게 방부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제품을 만들 때도 방부제가 들어가죠. 그러므로 인해서 고객이 잘못 사용했다든지 공기 중에 기타 등등의 오염을 막아할 수 있는 전 미생물 오염을 끝으로 13가지를 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미백하고 주름 개선은 법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이런 원료를 쓰세요. 이런 원료 함량을 이만큼 쓰세요. 그 다음에 이런 제형, 뭐 크림이면 크림, 마스크팩, 이런 거를 만드세요.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백하고 주름 개선은 법에서 고시한 대로 맞으면은 기능성 화장품을 내주는 거고요. 자외선 차단은 숫자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품목허가로 만드는 거죠. 임상자료를 만들면은 그 숫자에 따라서 그 항목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을 받았는데 그 원료가 정말로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함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실험하는 법적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퍼머넌트 제품들 그 규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적인 사항을 지나면은 내가 개발한 거, 내가 만드는 제품 이런 것들은 그 법적인 사항 플러스 고객이 인정할 수 있는 품질 보증에 맞춰서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보통 화장품 내용물을 담는 거를 이걸 1차 포장재라고 하고요. 1차 포장재를 보관하는 거 이거를 단상자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샀을 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용사항의 주의사항. 만약에 이 제품을 썼을 때에 부작용이 발생한 거라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용사항의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성분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부작용을 초래하니까 반드시 특정 성분이 들어갔다는 거 주의사항을 하게 돼 있고,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화장품 전성분에 그냥 향료라고 쓴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그 특수한 성분, 향료 중에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성분들이 25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표기를 해놨으니까 저런 25가지 원료가 향료를 만들 때에 그 향에 만드는 주성분인데 그게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다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일반 화장품, 뭐 기능성 화장품, 맞춤 기타 등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화장품이 국내에 많다 보니까 그냥 일반 화장품들은 뭐 대기업 말고 글로벌 말고는 이거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법을 벗어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법에 벗어난 기능성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기를 못 한다는 거죠. 꼭 표기하고 싶으면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임상시험기관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차 산업이 뭐고 4차 산업에 따라서 화장품을 접목한다 그러면 화장품은 이런 기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화장품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졸업을 해서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청년 CEO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화장품을 창업한다 그러면은 창업 기준에 화장품이 붙는 거고, 여러분이 식품을 한다 그러면 창업에 식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실행을 못 하는 게 있어요. 지식재산권이거든요. 지식재산권을 보면 크게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문화저작권, 신지식, 뭐 이제 IT 같은 거겠죠. 이런 쪽으로 나누는데 이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아니면 뭐 미국 세계에서 나만의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뭐 10년에서 20년 뭐 연장되는 것도 있고 연장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이 상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서비스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특허청에다가 등록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죠. 미트 상품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글로벌이나 대기업들은 자기 걸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운다리에 모든 거를 다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재산권들은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불합격인데 이 사람 넘어갈 때는 합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저 특허 지키는 재산권에 비용이 상당히 많으면서 여기가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산업에서는 이렇게 발명, 그러니까 뭐 소재라든지 제형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발명, 이건 누구나 아무나도 못하죠. 그죠? 그래서 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 실용신앙권은 뭐냐면은 주로 뭐 이렇게 용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프 연필이 있는데 연필이 뭐 지우개가 달렸다든지 뭐 불이 나타나든 이런 거고, 디자인은 내가 개발한 소재 완제품에 대해서 그걸 싸고 있는 그런 디자인권이고, 상표권 또 서비스표는 내가 만든 제품의 브랜드, 그 다음에 회사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산업재산권이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산업재산권은 이런 국가에서 이런 특혜를 개인이나거나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기술적이거나 연구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서비스표, 상표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만의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를 내가 냈는데 기술이 좋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알려져 있어요. SNS에. 그런데 이걸 누구나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노력이 수포가 되니까 뭐 그런 것들, 내 회사.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표는 내가 만든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서비스표는 그 영업 표기죠. 그러니까 회사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어나 아니 한글이 중요하고, 그거에 따른 수출하기 위해서 영어나 뭐 외국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상표 서비스에는 1류부터 48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4류까지는 주로 이제 상표에서 뭐 제품에 관한 거고, 35류부터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은 3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3류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과학에 뇌과학을 더해서 이제 브레인시브라고 얘기하는데, 그 브레인시브 자체가 이렇게 3류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3류로 보시면은 뭐 표백제, 뭐 청정제, 비누, 화장품, 뭐 치약 이런 것들이 3류예요. 실제 나는 화장품을 하는데 3류에 안 돼 있고 뭐 식품에 돼 있다. 그러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럼 3류에 화장품이 들어가 있고, 화장 종류에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10매까지. 뭐 저런 브랜드에 따라서 나는 스킨을 만들고 로션을 만들고 크림을 만들고 뭐 이런 쪽으로 나만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한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한글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한글 같이 붙여져 있고,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거는 한글만 만약에 특허청에서 상표로 인정을 받았으면 한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만 받으면 영어만 인정을 해주고, 이거 예전에는 내가 이것만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읽더라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앞그릇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글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걸 내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맡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니까 한글은 무조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뭐 공용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출하는 기타 등의 외국어들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만의 브랜드, 즉 상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5류부터는 서비스표라고 해서 회사명에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 이름. 35류는 뭐 광고회사, 기업관리회사, 기업 경영 사무처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화장품에 뭐 도매, 소매 뭐 이런 걸 할 때 저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삼성 해놓으면은 삼성은 뭐 각자 분야들 아니면 전 분야를 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삼성의 뭐 디자인권이나 이거를 누구나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영어하고 한글을 이렇게 서비스표로 저희도 3가지를 내놨습니다. 자, 특허가 왜 중요하냐면은 4년 정도 됐죠. 4년 정도. 쿠션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어요. 쿠션이. 그래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이죠. 세계의 그 10위 안에 드는 14위인가 이렇죠. 태평양 아모레퍼시픽이 쿠션을 만들면서 예전에 없던 모든 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소재부터 기술부터 완제품부터. 부자재는 대부분이 아는데 부자재 나눠서 각각부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션이라는 말도 못 쓰고 쿠션이라는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태평양이 거의 30몇 개의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저걸 만들려고 그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의 글로벌 기업도
쿠션이라는 저 기술을 가지고 말하고 한국에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 중에서 두세 가지를 LG 생활건강에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니까 LG 생활건강을 중소기업 미룬 거죠. 얘가 이겨야지 우리도 막 국내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고 공용으로 쓰면서 치아 미백이라는 특허 기술을 이쪽에서 준 거예요. 공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특허라는 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특허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힘이 든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국가에서 군 전환이기 때문에 뭐 사회공헌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그건 기업에서 하지 못하면은 특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하고 애플도 특허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삼성이 핸드폰, 모바일을 만드는데 특허를 걸어버리면은 전 세계에서 모바일 폰을 못 만들어요. 삼성 기술을 다 도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삼성에서 이거를 걸어버리면은 전 세계의 소비자가 어떻게 했어요? 모바일을 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점이라든지 뭐 얘기가 나오겠죠. 삼성 몰매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 기술을 갖다가 얘네는 공장도 없잖아요. 애플은요. 그죠? 주로 소프트웨어, 디자인 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드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특허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특허 전쟁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술은 얘가 가지고 있어도 얘는 소프트웨어니까 얘가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이제 화해를 하지만은 특허가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특허에 대해 4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앞에 있는 발명은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그걸 제외해 놓더라도 나머지는 거꾸로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이런 디자인하는 거, 그 다음에 실용 신안 뭐 빼고 더하고 뭐 그런 것들은 그래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폰도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인 삼성이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 게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특허를 무시하면 안 되고 나만의 쓸 수 있는 아니면은 남고도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창업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게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인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에서 인정한 거고 세계에서 인정한 뭐 그런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특허에는 이제 발명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하죠. 콜럼버스 달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울 수 있다고 막 떠버리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걀을 세워보니까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콜럼버스는 세운 거예요. 어떻게 세웠어요? 저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을 자기는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지 어떻게 세운다는 거 얘기를 안 한 거죠. 저것도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바로 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학창 시절을 100점으로 만들고 아니면 여러분이 학창 시절을 벗어나서 아까 3가지 직업이 있다. 3가지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돈놀이 BAP가 되려고 하면은 아까 애티튜드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내 태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역발상, 그죠?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on't worry, BAP 이렇게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내용들은 여러분이 화장품을 창업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화장품에서도 좀 앞서갈 수 있는 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고 그래서 화장품을 창업하신다 그러면은 그 4차 산업이라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4차 산업 기술을 가지고 화장품을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법이 중요하니까 법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접목시켜 봤고 그 법에 준해서 아까 그런 시스템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럼 창업을 하면은 화장품은
그 식약청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화장품에 우리가 뛰어들었고 화장품을 창업해서 화장품을 만들고자 하면은 첫 번째는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 됐고 KBT상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시설과 규격, 사람 뭐 이런 조직이 맞춰지면은 등록증을 주면은 나머지는 화장품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율점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CGMP라든지 국제적인 ISO CGMP에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런 기준서가 마련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품종할 시스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자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화장품을 만드는 권한만 준 거고요. 이걸 만들어지면 국내에 파는 거는 책임 판매업자라는 영업권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조한 사람 따로 있고 판매하는 사람 따로 있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뭐 좀 문제가 있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제조업자가 아니라 책임 판매업체 해야 되는 거고, 모든 화장품에 대한 책임은 이 사람이 다 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장품을 아까 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룸이나 기기나 사람들이 관련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국내 소비자에게 우리 회사가 좀 틀리다는 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논문도 중요하죠. 근데 논문은 크게 제약이 없다 보니까 국내의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뭐 특허증, 그 다음에 우리는 식약처에서 이렇게 제조도 할 수도 있고 책임지고 판매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인증이 있으면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많이 온오프라인에 판매하다 보면은 뭐 상장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움직이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20조밖에 안 되는데 세계 시장은 500조가 넘으니까 한국보다는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여기 패밀리라는 말이 있어요. 패밀리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리사랑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의 95% 이상 연구 능력이 있어도 판매 능력이 없어서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간접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SNS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됐죠? 혹시 질문 사항이 있나요? 네. 저는 대표보다는 연구소장이 좋아서 제가 계속 연구소장을 달고 있는데,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강의도 했고 그다음에 뭐 심사도 했고 모든 거를 다 해봤는데, 그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전공을 많이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화학 관련 계통이겠죠. 뭐 숫자도 나오고 뭐 기호도 나오고 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화학 관련 계통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4년제만 나오면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태도 제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력서도 있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왜 여기를 왜 신청했는데 네가 안 뽑아주면은, 당신이 안 뽑아주면은 손해 볼 거라는 어떤 그런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 뭐 철학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교육관이랄까?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이니까 화장품에 관련된 거, 그게 바로 이제 화학 관련 자연계 계통이죠. 그 다음에 뭐 미생물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있는 게, 대기업들은 어떤 그런 룰을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견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갈 때는 우리하고 얼마만큼 코어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죄송스럽고, 예, 감사합니다.